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매크로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윤여산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시작과 함께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매크로 이슈들도 좀 하나씩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가장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미국 대법원 이 트럼프 관세 판결입니다. 현지 네. 시간으로 9일 선고한다고 예고가 되어 있고요. 네. 위헌으로 판결이 된다면 시장에 후폭풍이 많다. 하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판결이 난다고 해도 뭐 나는 대안이 있다. 또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팀장님? 예, 보통 한 이 대법원 판결 나기 2, 3일 전에 오피니언 데이라고 선언을 하고 그 내용도 사실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이제 다들 추측하는 게 제일 핵심적인 이 위헌 트럼프의 관세부가 위헌 여부를 이제 오늘 밤에 내지 않겠냐라는 쪽인데 사실 그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다고 해도 그 세부 결정 사항에 대해서 뭐 지연되거나 아니면 부분적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패소를 할 거냐, 아니면 합헌 결정이 나서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줄 거냐, 그런 쪽보다는 미국의 대부분 분석가들이나 유력한 정치 일간지죠, 뭐 폴리티코 같은 데서 나오는 건 부분 위헌 결정으로 지금 이제 트럼프가 관세로 벌어들인 수익에 한 2천억 달러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수익의 뭐 전부를 반환할 가능성도 좀 제한적으로, 그건 다 개별적인 위법 사항들을 결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IEEPA 그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그 법안 자체의 위력이 감소하지만 기존의 무역보호법이나 무역통상법 같은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301조, 232조와 같은 쪽의 조항들이 발전하면 아까 앵커님이 얘기하셨지만 트럼프는 또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 네. 이미 뭐 품목별로 부과돼 있는 뭐 철강이나 최근에 또 구리에 관세를 부과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우려들이 미국의 구리 재고를 싹게 만들고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한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제 지금 미국의 이 트럼프 관세 위헌이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나비 효과, 부정적인 리스크들 분명히 존재하지만 전일 미국채 금리가 요것도 잘못돼서 1,000억 달러 이상 만약에 환급을 해줘야 된다. 그럼 그 돈을 어디서 나느냐? 정부가 또 빚을 내서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1,000억 달러가 작지 않은 돈이긴 하지만 미국이 1년에 GDP 30조 달러. 거기서 굳이 따져놓고 나면 비중이 GDP의 0.5%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대략 그 정도 수준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걸로는 미국 금융시장의 엄청난 후폭풍이나 변동성을 확대하는 쪽보다는 채권 시장 기준으로는 금리가 한 5에서 10bp 정도 오르고 달러가 슬라이트하게 약세가 가면서 미국 증시도 좀 약세 분위기를 끌을 수는 있지만 일방향적으로 이 위헌 결정 여부가 미국 경제를 흔들어 놓지는 않겠다. 이게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부분적인 판결들이 나올 가능성, 그쪽으로 조금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세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1,950억 달러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적지 않은 돈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했을 때 우려가 되는 거는 미국의 재정 적자잖아요. 그렇게까지 미국 시장에 큰 영향을 안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재정 적자를 우려를 하면서 신용등급을 하향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재정 적자 상황을 좀 짚어볼까요? 작년 연초 시작할 때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받은 유산이죠. 재정 적자 규모가 얼마였냐면 GDP의 7% 후반대였습니다. 이게 많은 거냐 적은 거냐. 일반적인 평시 상황이면 그리고 IMF의 권고 아니면 미국의 재정 적자는 GDP의 4% 이내 평균 한 3% 내외 정도의 정도를 쓰고 왔는데 팬데믹 때 그 크기가 확 늘어났죠. 두 자릿대 무려 20% 가까운 적자도 내기도 했지만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균형점을 찾으면서 줄여오다가 23년, 24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경제 탄력이 떨어졌을 때 재정 적자를 다시 GDP의 8% 가까운 수준으로 늘려놓고 트럼프한테는 많은 그러니까 유산을 별로 안 남겨준 거죠. 빚을 남긴 상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작년에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이 저는 생각보다 살림을 잘했다고 봅니다. 그 덕분에 연초에 미국채 10년 금리가 4.5%예요. 이 많은
정부 적자와 부채 부담 때문에 미국 금리가 좀 고공행진을 해왔었는데 그래도 연말까지 미국 10년 금리가 4% 초반대 4.1까지 떨어질 수 있었던 건 재정 적자가 아까 얘기했던 7% 후반대에서 5% 초반대까지 줄여오는 과정이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살림을 알뜰하게 끌어왔기 때문에 지금 관세 위헌 결정 여부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뭐 2천억 달러를 다 환급해 줄 거다. 그쪽 2천억 달러를 심지어 다 환급해 준다고 해도 GDP의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줄여온 재정 적자 GDP의 2%포인트 이상 줄여왔다고 하면 올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조금 더 재정을 확대할 유인들이 존재하겠지만 요 리스크만 가지고 미국의 금융시장에 엄청난 후폭풍, 핵폭탄이 될 거냐.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오늘 밤에 부분 위헌 결정이 나면서 추가적인 트럼프의 또 관세를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예, 금융시장은 오히려 조금 안정화 단계로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냥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은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도 변화가 있을 테고요. 가장 큰 변화는 당연히 의장 교체가 되겠죠. 네. 올해 연준의 방향성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 어제도 뭐 이제 신임 의장 마음속으로 이제 확정되었고 예, 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뭐 케빈 해시시냐 워시냐 아니면 또 연준의 현 이사인 월러냐. 그리고 마지막 후보 한 명 더, 4명이 있는데요. 블랙락의 CIO인 뭐 릭 라이더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트럼프 친측근 인사가 들어오긴 하지만 5월 달에 취임을 합니다. 이거 취임되는 것만 가지고 실제로 통화정책의 영향력은 5월 달까지 파월 의장의 바운더리에 있다고 그렇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12월에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12월 인하를 동조했던 뉴욕연은의 뭐 윌리엄스 총재 같은 사람들 최근에 좀 좋은 위치에서 미국이 생각보다는 실물 데이터 GDP가 어제도 보니까 이번 순수출 수입 쪽에 개선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4분기에도 또 5%에 가까운 연율로 환산했을 때 굉장히 좋은 호흡 성장이 나온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연준의 통화 정책은 트럼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마이웨이 기간이 남아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1분기까지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를 보고 있고요. 5월에 파월 의장이 교체돼야 미국 경제가 그때까지 또 어느 정도 이런 불확실성 요인들 해소하면서 탄력이 좀 빠지는 걸 봐야 올해 2차례 정도 시장은 인하 기대를 갖고 있고 연준의 점도표는 한 차례에 불과하지만 그런 것들이 현실화 여부는 조금 2분기 이후로 밀어놔야 되는. 그래서 지금 1분기는 통화 정책과 이 재정 정책이 다 어느 정도 좀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민간 시장의 노력으로 끌고 가야 될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당연히 고용이 되겠죠. 최근에 고용 지표 줄줄이 공개가 됐습니다. ADP 졸트 고용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고용 둔화는 진행이 되고 있고 ISM 서비스 지수는 그래도 좀 호조를 보였는데 이렇게 지표가 엇갈린 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요즘에 또 나오는 단어가 그겁니다. 고용 없는 성장. 이런 얘기가 나올 고용 때가 없는 뭐냐면 성장. 예,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뭐 이민자도 추방하면서 전체적으로 공급도 줄었지만 기업들이 지금 어느 정도 비용 관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사람들을 덜 뽑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의 뭐 고용 지표들의 탄력이 떨어지고 뭐 실업률이 올라가는 정도의 고용의 취약성들은 계속 보이고 있지만 서비스 업종이 요번에 또 ISM 쪽에서 보시면 굉장히 호조를 나타냈거든요. 그 서비스 업종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또 기여를 하는 쪽이 뭐냐? 뭐 지금 테크 쪽 관련돼서 무슨 AI 쪽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산업들에 대한 분위기들은 좋죠. 아까 얘기 드렸지만 미국 기업들 중에 지금 상당수가 AI들이 어느 정도 대체를 하면서 사람이 없이도 어느 정도 기업들의 수익이라는 이런 걸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전체 벌 수 있는 수익 대비 사람 수를 나누는 게 노동 생산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일에도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발표가 됐는데 이 AI의 도움 덕분이었는지 생산성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미국의 지금 성장이 외형적으로는 체력이 조금 여러 뭐 고용지표의 취약성이라든지 심리 데이터들이 상당 부분 이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서 조금 위축돼 있는 것 대비해서 실물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올해 연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침체 우려라든지 펀더멘탈 리스크들을 좀 낮춰주는 쪽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물가도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좀 견조한 상황인데 최근에 유가의 변동성이 좀 있다는 점이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지난번 국제유가가 좀 4% 이상 상승세를 보였죠. 올해 상반기에 물가 흐름 전망해 주실까요? 네, 유가가 4%나
올랐지만 WTI는 여전히 60불 내외 정도 수준에서 되게 안정적인 수준이죠. 에너지 가격들은 이 정도면 굉장히 잘 통제가 되고 있는 모습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번 셧다운 때문에 미국 고용 지표들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고용과 물가 지표들에 대해서 조금 왜곡들이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지만 지난 12월 미국 CPI에서 가장 크게 물가 안정에 기여를 했던 건 주거비 쪽입니다. 지금 미국의 핵심 도시들 중심으로 해서 월세라고 하죠. 렌트. 이 렌트 가격들이 좀 급격히 하락하면서 주거비 선행 지표들이 안정화되는 모습들이 기반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지금 기업들의 투자 생산성에 대해서 좀 좋은 부분이 있지만 고용이 취약해지는 부분에서 소득 여건이 약화되면 소비 탄력이나 이런 쪽이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미국의 헤비 트럭 판매량이나 이런 거 보시면 굉장히 좀 가파른 속도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내구재나 이런 쪽의 수요가 한 번은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리는 결론은 뭐냐? 일부 관세에 따르는 추가적인 내수 물가를 그러니까 유통업체들이 그동안 충격을 흡수해주던 부분들을 이제 좀 전가시키는 부분들이 미국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를 제약하면서 갈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은 안정화되는 방향 쪽에서 그래도 적어도 올해 연준이 미국 경제가 또 아직은 외형적으로 양호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2차례 정도 인하를 할 정도의 물가 사정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관세 우려를 많이 반영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택시장 침체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젯밤이었죠. 주택담보채권 2천억 달러 매입을 또 트럼프가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그만큼 미국의 주택시장이 침체됐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작년 9월 달에 이거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이거 관련된 보고서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요. 제목이 뭐였냐면 미국의 주택 시장이 이제 저는 고용 다음으로 미국의 경제의 리스크 팩터. 그러니까 퍼스트 임팩트는 레이버 마켓. 고용 시장에서 나타나는데 세컨 임팩트는 이 하우징 마켓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9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재개하기 전까지 파월 의장이 하도 금리를 안 낮춰줘서 지금 미국의 부동산 시장의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고비용에 위축되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그때 실제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떨어지고 3월 달부터 한 6개월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주택 경기가 많이 위축되고 있다. 사실 미국 주택 가격은 팬데믹 과정을 거치면서 저기 차트에도 나오고 있지만 실질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팬데믹 때보다도 심지어는 지금 미국이 물가를 배제해 놓고도 보는 가치가 비싼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주택 거래가 위축돼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부담들이 실제로 미국의 주택 매수를 악화시키고 아까 얘기 드렸던 렌트, 월세 같은 거에 악화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올해 지금 당장은 GDP라든지 이 큰 틀의 경제 여건들이 양호하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파월 의장 교체될 때까지 5월 달까지는 휴지기를 끌고 갈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뒷단에서는 이 미국의 지금 3%대 모기지를 대출받은 사람이 원래 저금리 기간이 팬데믹 때 길었으니까 6% 이상 고금리에 대출받은 사람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2배 가까이 많은 30%대에서 6%대 이상 받은 사람이 15%밖에 안 되는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그게 이제 교체가 되면서 지금은 6%대 대출자가 25%, 3%대 대출받는 사람들이 10%대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녹아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면 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들도 분명히 가미가 될 거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의 통화정책 금리를 두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한 2차례 기대를 하고 있고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좀 공격적인 전망을 제시를 했어요. 상반기에 3차례 인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올해 말 금리의 수준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방금 무디스 얘기도 하셨는데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확률을 올해 40% 후반대.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고용 지표의 위축과 함께 주택 시장의 건설 투자가 미국이 지금 전년 대비 마이너스 증가로 굉장히 위축돼 있거든요. 그런 전통적인 지표들을 가지고 침체 확률을 좀 높게 보다 보니까 상반기에 그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좀 공격적인 인하를 얘기하지만 연준의 점도표상으로는 작년 12월 FOMC에서 올해 한 번 인하밖에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장은 지금 딱 그 사이죠. 적어도 상반기, 하반기 정도 최근 이제 아까 마켓 프라이싱으로도 선도 금리에는 대략 파월 의장이 교체된 6월쯤에 인하를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 2차례 정도. 저희는 2024년에 25년 연간 전망할 때 미국의 장기적인 균형 금리가 3% 내외 정도 수준. 그래서 한 26년까지 금리 인하가 좀 기조적으로 끌고 간다면 3.25 정도까지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을 계속 제시해 왔는데 지금 마켓의
기대나 컨센서스도 작년에 그 수많은 관세 부과다, 미국 고용에 대한 위축이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 지금 3.25 정도 2차례 정도로 모여가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한 6월 달 첫 인하를 해서 하반기쯤에 한 번 더 해서 3.25 정도까지 인하는, 올해 미국 경제는 상고 하저의 상반기까지는 외형적인 성장이 받쳐주지만 뒷단에서는 이 고금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미국 경제 탄력을 또 낮출 수 있고, 선거를 앞두고도 트럼프가 지금 요번과 같은 관세 위헌성 결정 여부나, 그리고 또 1월 말쯤 가면 아마 또 셧다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계속 트럼프 재정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노이즈들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진행돼야 될 정도로 미국 경제 탄력이 조금 약화되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모든 투자에 대한 기회들은 상반기 쪽에 조금 많이 집중되어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말 3.25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금리는 인하가 되고 있는데 10년물이죠. 장기물 기준금리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장기물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고금리가 지속이 된다면 회사채 기업 입장에게는 너무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장기금리가 덜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겉으로 보이는 성장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미국 기준금리는 잘해봐야 2차례 50bp. 미국의 2년짜리는 그걸 잘 쫓아가서 지금 3.4%예요. 올해 이제 기준금리가 대략 3.25 상단까지 낮춰진다는 걸 단기채는 잘 쫓아갔죠. 하지만 지금은 경기가 버텨주는 상황에서 장기 채권 쪽은 지금 눈앞에 미국의 경기 여건이나 이런 쪽이 급하게 위축되는 요인들이 좀 적다 보니까 오히려 또 선거를 앞두고 재정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거론하신 분들 많거든요. 저는 적자를 덜 쓸 거다라고 보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선거 전에 트럼프가 돈을 쓰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초장기 쪽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 좀 안정책으로도 어제 2천억 달러 규모의 MBS, 거기 MBS는 장기채니까요. 그런 쪽에 매수 전략까지 하면서 금리를 좀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적어도 연준의 금리 인하가 또 가시권에 들어와야 하는 2분기 정도는 가야 미국 금리가 조금 더 의미 있게 장기 금리들이 레벨을 다운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탄력이 빠지는 쪽에 금리가 떨어져줘야 경기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 지금은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실적 장세 중심으로 좋아지고 있지만 유동성 장세를 넘어가는 확인 과정은 2분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금리가 미국의 회사 기업들이나 아까 제가 모기지 금리 대출 받은 사람들의 비중까지 디테일하게 얘기 드렸는데, 작년에 자동차 대출 받아가지고 하이브 금융 서브프라임 쪽에 있는 업체들의 파산, 사모 대출 시장의 위축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올해 뒷단에서는 이런 금리 쪽에서 안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 관련된 또 침체라든지 나쁜 거에 대한 시그널들은 하반기에 조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준이 그걸 맞춰서 금리를 또 낮춰줘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일 거고요. 그런 리스크들은 올해 2분기 이후에 조금 잘 지켜보면서, 지금까지는 투자에 많은 작년에 워낙 좋은 시장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변곡점은 이런 데서도 좀 잘 캐치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시장을 기억을 해보면 여러 가지 호재가 많았죠. AI의 눈부신 성장 속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미국 시장이 랠리를 보여줬었습니다. 지금 앞서서 팀장님께서 유동성 공급은 2분기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올해 길게 보지 말고 상반기만 봤을 때 미국 증시 흐름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가 작년에 채권 전문가다 보니까 국내 투자할 때 국내는 채권은 오히려 지금 확장적 우리나라 재정 정책과 생산적 금융 자원에서 민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의 힘이 채권 쪽에서는 오히려 수단을 이용하면서 나쁠 것이고 국내 주식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US 그 유동성의 공급자가 미국보다는 non-US 지역들 쪽. 작년에 글로벌 주가 지수 퍼포먼스 보시면 MSCI 월드 인덱스가 대략 20% 가까이 19.5%가 올랐는데 미국은 S&P 500 기준으로 15% 내외 정도, 하위 30%에 들어가고요. 그걸 상회한 나라들이 대부분 어떤 나라들이었냐? 우리, 한국, 중국,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요즘에 재정 건전성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30에서 50%까지도 지수가 올라가는 건전성이 있는 나라들 중심으로 재정 여력이 있는 나라들, 심지어는 정부가 돈을 쓰고 있는 니케이조차도 30% 가까이 오르면서 20%대 상승을 나타내면서 미국 증시보다 양호했잖아요. 지금 돈이 뿜어져 나오는 건 지금 미국이 아니라 non-US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미국이 지금 실적도 잘 받쳐주고 AI 관련된 산업들에 대한 발전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기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주주들은 계속 끌고 가는 힘이 있겠죠. 하지만 미국이 아까
ISM이 서비스업은 잘 나오고 있지만 제조업들은 왜 나쁘겠습니까? 뭐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생산을 잘하고 있지만 그 양극화되어 있는 쪽에서 훨씬 많은 사양 산업 쪽에 규모로만 따진다고 하면 업체 수로만 따지면 그쪽에 취약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저는 연으로 놓고 보면 전체적인 지수의 퍼포먼스나 성과는 상반기까지는 돈을 지금 공급해주고 있는 논뉴스 지역. 미국은 지금도 오늘 밤에 트럼프의 위헌 결정 여부에 따라서 미국 재정 정책에 대한 안전성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험 선호가 작년에 미국이 상대적으로 좀 찾아졌지만 그래도 10% 중반에 굉장히 양호한 수익이었고 그런 흐름들 끌고 간다면 지금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계시지만 올해 상반기까지는 네. 돈을 넣는 지역들의 투자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또 중심에 한국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지금 오늘도 이렇게 강세 전환하는 모습들은 이러한 힘에 기인하고 있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작년도에 또 출연해 주셨을 때 연말에 2026년을 생각했을 때 미국보다는 한국을 비롯한 비미국 증시의 선전이 기대가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일본은 인상을 하고 있고 유럽은 지금 뭐 거의 동결 기조로 가고 있는 추세죠. 이렇게 된다면 미국과 비미국 간의 금리 격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해석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미국은 네. 금리나 작년에 보시면 전 세계에서 금리가 주요국 중에 떨어진 나라가 딱 2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중기물 해서 평균적인 금리가 미국하고 영국밖에 없습니다. 그들 국가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 금리가 지금 그 앞서 23년, 24년에 먼저 재정 정책을 쓰면서 채권 시장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정부가 빚을 땡겼었기 때문에 그 2년 동안 상대적으로 금리가 못 떨어지고 높게 유지했던 나라들이 작년에 금리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그 두 지역이 주가 퍼포먼스도 영국은 그래도 MSCI 월드 인덱스는 조금 넘긴 했지만 퍼포먼스가 좀 약했죠.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지금 미리 그래서 재정을 덜 쓰고 통화정책을 완화를 끌고 오고 돈을 쓰고 있는 나라들의 기회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의 지금 영국, 독일 같은 나라도 지금 작년 연말까지 독일채 10년이 거의 50bp 가까이 넘게 오르면서 연초 대비 한국도 그렇습니다. 한국도 작년에 연초 대비 금리가 50bp 가까이 넘게 오르면서 국내 채권 시장의 약세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지금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환경 경기 여건은 아닙니다. 인하가 좀 쉬어가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금리를 낮췄다고 낮추지만 굉장히 통화정책이 완화적인 수준까지 유럽도 기준금리 2%, 우리나라 2.5%. 과거와 비교해 놓고 봤을 때 금리가 완전 저금리라고 할 정도로 낮아진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독일채 10년이 3%에서 더 오르지 않고 우리나라 10년짜리 금리는 3.5%에서 더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 지역의 금리들은 어느 정도 작년 하반기에 깨진 만큼 깨지면서 수단으로 이용당하고 지금 고금리에 조금 메리트들을 확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장 위험 선호 때문에 이들 지역의 금리들이 빨리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다들 주식하시지 누가 금리 올랐다고 채권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네. 그런 조정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 해당 지역들의 금리가 더 오르지 않고 횡보하다가 떨어지는 구간들 보면 그때 펀더멘탈의 전환들이 나타나는 시기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위험 선호도 올해 하반기쯤 가면 지금 정부의 주도하에 투자랑 경기가 좋아지는 여건들이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녹아 들어오고 있지만 제가 자꾸 하반기를 좀 걱정하는 이유가 그런 데 좀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투자는 상반기까지는 작년의 관성을 생각해서 열심히 돈을 버시면서 또 특히나 미국 증시도 중요하지만 논예수 지역들을 잘 관찰하시고요. 하반기부터는 이런 유동성 환경들의 변화들을 좀 면밀히 관찰하셔야 이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증시에 대한 불안들을 조금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 대한 매력도는 작년부터 좀 부진합니다. 자, 비미국 증시를 눈여겨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끝으로 금 가격은 최근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다시 또 잘 올라오고 있어요. 네, 뭐 네. 작년 말에 또 이제 어느 정도 이 풀린 돈의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채권의 메리트가 떨어지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금을 선호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근데 또 금이 지금 뭐 증거금 이슈라든지 그리고 단기적인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든지 그래서 온수당 4,500 내외 정도 중심 라인에서 지금 막 흔들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금은 같은 귀금속들의 선호는 올해도 유동성 장세에는 좀 유력하지만 하반기에 연준의 금리 인하는 시작되겠지만 그때 나머지 지역들의 재정 정책이 멈추면서 결국은 돈을 뿌려내는 힘이 약화된다고 하면 그때를 잘 지켜봐야 된다. 그때 논예수 지역들의 금리가 지금 올라온 금리들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부터는 채권이 또 안전자산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귀금속 가격들하고의 상관 가치들을 조금 더 면밀히 봐야 된다. 지금은
채권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금이 안전자산 역할을 대신하지만 하반기에 그들 지역들의 채권이 정신을 차렸을 때 금 가격이 또 랠리를 할 수 있을 거냐. 뭐 온수당 5천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금은. 네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올해는 금이 작년 같은 랠리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은 환경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만큼의 가파른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윤여사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